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는 한국에 의해 녹색으로 덮인다. 2. 마하 고속도의 무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고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동에서도 커다란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사우디가 주축이 되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폭풍전야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안 그래도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의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중동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상상하지 못한 오일 쇼크가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측에서 이런 중대한 상황을 앞두고 다음 주인 11월 17일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결정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우디 측 대표단은 이미 서울 명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을 예약했고 400여 곳의 객실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기 전 선발대로 도착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롯데호텔에 투숙하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측에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는지, 그 이유와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소식에 크게 당황한 중국이 급하게 사우디를 찾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란으로부터 공격용 드론을 수천 대에서 10,000대 이상 공급받은 러시아 측이 현금 1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2천억 원가량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획득한 서방의 무기를 러시아의 군용 수송기인 일류신을 통해 이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서방의 무기는 NLAW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3개 종류로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지급받은 서방 무기를 역설계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란은 2011년 포획한 미국의 정찰 드론 QR-17을 분해한 뒤 역설계 과정을 거쳐 샤이드 드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이번에도 서방의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복제해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은 이런 식의 군사적 확장을 통해 사우디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자 이란은 중동 최대의 정적인 사우디를 향해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월 1일 사우디 정보기관의 제보를 인용하여 이란이 사우디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하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2016년부터 단교했고 사우디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이었지만 최근 들어 사이가 안 좋아졌고 미국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만큼 이란 입장에선 지금이 사우디를 공격하기에 최적의 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타자 이란 정부에선 즉각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서방 언론들은 이를 두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인하던 러시아의 모습과 현재 이란의 모습이 닮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에 비해 최신의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이란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군대의 상당수는 이집트와 파키스탄의 군인을 용병으로 고용 중인 반면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전투력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온 이란은 단거리 미사일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로 사우디의 핵심 정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으며 굳이 미사일을 쓰지 않더라도 이란이 미국제 드론을 역설계하여 개발한 공격용 드론으로 사우디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할 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사우디는 국제제재로 첨단 무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국제 군사 장비를 가리지 않고 수입하여 국방력 강화에 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며 인권 문제로 마찰이 생겨 미국은 현재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취소했고 국방력에 구멍이 생긴 사우디는 다급하게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3월 사우디에 1조 원 규모의 천궁을 수출한 데가 유럽과 전 세계에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찾고 있는 만큼 미국산 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사우디는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17일 목요일로 예정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는 목적 역시 한국과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방산 장비와 7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나움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다수의 한국 기업과 기술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사우디 왕세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림 녹화 사업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우디 당국은 며칠 전 중동 녹색 계획을 발표하고 2억 헥타르에 달하는 자국 곳곳에 50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면적이 1천만 헥타르인 것을 감안하면 남한 전체 면적보다 20배 큰 규모의 사막에 50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림 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사우디에 이식시키면 중동 녹화 사업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50년대 전후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황무지가 되었고 대부분의 산지는 민둥산이었습니다. 국제연합 운해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산림은 복구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우리나라는 식목일을 지정하고 그린벨트를 통해 노치를 보호했으며 전국적인 나무 심기와 산림 녹화 교육을 통해 현재 국토의 70% 이상을 녹지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현재도 국제기구에선 한국의 산림과 녹지를 자연 녹지가 아닌 인공 녹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같은 중동의 사막 지역에선 나무 자체가 귀하고 울창한 숲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적을 이뤄낸 한국의 사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까지 하면서 한국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려는 상황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크게 당황하며 12월 중순에 사우디를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급하게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두고 해외 매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는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 중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것이며 특히 중국의 군사 장비를 세일즈하기 위해 시 주석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사우디에 배치된 사들을 철수했으며 중동 주요 기지에서 패트리엇 포대를 철수하는 등 중동 동맹국들의 방공망이 비어버린 상황인데다 사우디에 미국산 방산 장비 수출까지 거부했기에 중국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사우디 측에 중국산 방산 장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사우디는 대공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러시아제 S-400을 들여오려고 검토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서 S-400을 수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방력에 투자할 자금이 충분한 사우디는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내는 장비를 원하기에 저렴한 중국제 방산 장비가 채택될 확률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계약에 성공한 줄 알았던 중국 기업들의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나옴시티 초창기 사우디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중국의 화웨이와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부터 5G, 통신망 연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며 계약금마저 걸리지 않은 말 그대로 논의 단계 수준에 불과하기에 더 좋은 기술이 등장하거나 국제적인 분위기가 변하면 계약이 엎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IT 업체인 화웨이가 사우디에서 MOU를 체결한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선 완전히 퇴출당하였고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수적인 5G 통신 시장에서도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삼성전자에서 공급 중이며 한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일본마저 5G 통신 장비는 삼성전자가 독점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5G 통신 장비는 국제표준 격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반면 화웨이는 국제표준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표적이 되어 제재받고 있기에 사우디가 구군을 걸고 추진하는 나옴시티의 통신망에 조금이나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우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우디 나옴시티의 지하 터널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우리 국토교통부에선 현재 국내 유수의 건설사부터 네이버 등 IT 통신업체가 포함된 22개 기업과 함께 사우디에 방문해 현지 장관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1973년 첫 수주를 따낸 이후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려 1,600억 달러 220조 원이라는 건설 수주를 이뤄내는 등 사우디와 한국은 서로 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0년대의 한국의 기술은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사우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을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 신화가 중동 사우디에서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1,600억 달러 2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은 현재 가치로 따질 경우 최소 600조 원 내지 8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50년 전 최초로 수주한 당시의 물가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사우디의 도움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은 사우디와 신뢰에 기반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번 나온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며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 역시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가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중국 입장에선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멀어진 사우디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날리게 생긴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까지 급하게 방문 일정을 잡으며 비행기를 띄워보지만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중국제 시스템을 배제하는 국제적인 분위기로 인해 사우디의 국가산업인 나온시티에서 중국이 차지한 세대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장은 군대의 빠른 이동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소리보다 더 빠른 신무기들이 대량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나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을 하며 표적을 향해서 나라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은 미래 전쟁의 승패를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공군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곧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KN-23,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초대형 방사포 KN-25 화성 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력 시위를 통해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 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전략적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1미 국무부에서도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 동원에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줬는데요.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도 확실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공군에서 KF-21 보라매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공군본부는 충남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군은 비대칭 타격 능력을 위한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확보 차원에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작년 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 마하 2.5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인데요. 중국 베이징도 4분 안에 일본 도쿄는 5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 의중러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됩니다. 앞서 작년 말 국가연은 KF-21 보라매용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는데요. 한국공군도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먼저 합동참모본부에서 장기전력 소요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장기전력 소요란 합참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무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의 충분한 기술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즉, 아직 중기전력 소요 사업처럼 국방 예산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전력 소요에 반영되면 대부분 5년 안에
중기전력 소요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5년 내로 실제 개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군 본부에서 이 사업 추진을 발표한 만큼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지며 빠른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왜 가장 먼저 공군형 공대지 미사일이 먼저 제한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공대지 타격 모델이 개발이 용이한 장점도 있으며 현재 공군이 이러한 미사일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여러 사업 중 최우선 사업이 바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킬체인 구축 사업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에 위치한 장거리 표적 타격은 주로 한국 공군이 담당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경우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미만이어서 공군 전투기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육군의 미사일전략사령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받아 현재 무려 2000발이 넘는 다양한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공군도 사전 침투 정찰과 은밀 타격이 가능한 F-35A를 도입하게 되었고 웬만큼 고속 타격이 가능하며 지하 30m까지 관통 가능한 타우러스 순항미사일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군은 견고화 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자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무4, 현무5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미사일은 지하 100m 이상까지 파고들 수 있으며 속도가 최소 마하 5 이상인 극초음속입니다. 즉 육군은 공군의 타우러스 천룡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보다 빠르게 훨씬 깊숙한 곳에 위치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육군의 이러한 어마무시한 현무4, 현무5 탄도 미사일 체계가 있으니 공군 입장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에서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수 있는 마하 5 수준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동등한 속도를 갖추면서 공군 전투기에 탑재되어 가동 준비 및 가속 과정보다 단축되므로 탄도미사일보다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국가연 입장에서도 현재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시험 비행체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를 실제 무기화 및 체계 개발 사업으로 띄워줄 협력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공군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곧바로 하이코어를 이용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합참에 보고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작년 말에 발표된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작년 말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극초음속 비행체는 일명 하이코어로 불리며 러시아에서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의 스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연의 주도로 한화현대로템, 다남시스템즈가 협력하여 제작 중인 하이코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갖춰야 할 기능을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하이코어는 길이 8.7m의 무게는 2.4톤으로 크게 순항체와 인터스테이지 2개의 부스터로 구성됩니다. 비행 제어 장비와 기동식 날개가 연결되어 있어 비행 경로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 있고 관성 항법 장비가 있어 미사일처럼 적을 찾진 못해도 정해진 코스로 정확히 날아가며 무엇보다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DMSJ 엔진이 장착되어 초고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최고 극비 사업으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있어서 더 자세한 스펙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비행체가 마하 9의 속도를 가진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을 능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램제트는 엔진 1단 추진체를 통해 10톤의 추력으로 12초 안에 마하 1.2 시속 400km까지 가속하고 2단 추진으로 마하 6.2 시속 7000km 극초음속을 달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2단 부스터와 활공체 사이를 이어주는 인터스테이지까지 분리된 뒤에야 본격적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이 가동되는데요. 즉 스크램제트 엔진이 가동하기도 전에 마하 6.2를 돌파하고 그 후에 추가적인 가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론적으로 마하 15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 지르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마하 9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12년부터 관련 연구 검증을 모두 진행해온 상태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극초음속 무기의 시험 발사를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발은 완료된 상태이며 곧 올해 말 2022에 1회 시험 비행 실시하고 내년 2023에 1회 시험 비행을 실시해 총 2회의 비행 시험을 안흥 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